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초태성. 네. 자, 러일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황제가 독립협회를 해체시키고 자신만의 어떤 개혁, 광무개혁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개혁이 다 중단되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러일 전쟁이에요. 네, 러일 전쟁 여기 지금 있죠. 예, 러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전쟁을 펼치게 되는 이 러일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년 전에 청일 전쟁 터졌잖아요. 1894년도에. 정확히 10년 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또 터진 겁니다. 기억나요? 1894년 청일전쟁 터질 때 10년 전 1884년도였죠. 1884년도에 창덕궁에서 청과 일본의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갑신정변 때 그때 결국 일본이 깨갱하고 도망갔잖아요. 10년 뒤 정확히 일본이 그 빚을 갚았죠. 그런데 그때 빚을 갚았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끼어들어요. 청일전쟁에 승리하면서 러시아가 끼어들어요. 결국 일본이 요동반도 다시 돌려내고 토해내고 정말 굴욕적인 어떤 삼국간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뒤 네, 이제 그 러시아와 한판 붙는 거예요. 일본이 되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그죠? 청한테 패배했어, 10년 준비했어, 청 무찔렀어. 러시아한테 패배했어, 10년 준비했어, 그리고 러시아 치는 거야. 자, 그 러일 전쟁이 터진 겁니다. 자, 터졌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군사 사태잖아요. 비상 사태예요. 이제부터는 뭐 일본은 뭐 막갑합니다. 그냥 대한제국을 그냥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야, 전쟁 터졌어. 너희들 우리한테 뭐 내놔야 되겠어. 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 우리랑 맺은 조약이 뭐냐면 한일의정서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강제로 체결하는 거예요. 지금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 뭐냐면 지금 러시아랑 싸워야 돼. 싸우려면 여러분 군사를 주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군사를 주둔시키는 토지,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줘 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게 바로 한일의정서예요. 한일의정서에서 바로 군사용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뭐야? 이게 아주 전 세계 예상을 깨고, 일본이 지금 승기를 잡아요. 누구도 그 예상을 못했어요. 일본이 승기를 잡아요. 물론 여러분들 일본의 배후에는 러시아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영일동맹 체결해가지고 일본을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다. 이게 상상 속에 들어가 있질 않았는데, 일본이 승리를 잡아요. 승리를 잡는 과정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주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본격화합니다. 이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한 그 과정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것을 강요합니다. 1차 한일 협약. 1차 한일 협약은 말 그대로 내정 간섭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문을 파견해요. 고문은 뭐냐면 자문을 주는 그런 고위 관료를 얘기하는 건데 외교 고문과 경제 고문을 파견합니다.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스, 경제 고문은 메가타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븐스는요, 외교 고문의 역할이 뭘까요? 전 세계를 돌면서 조선, 대한제국이 왜 일본에 병합돼야 되는지, 왜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되는지를 설파하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원수죠, 원수.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1908년에 이 스티븐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그때 와 있었던 이 장인환과 전명운, 1903년부터 미국 하와이에 들어간 그 사탕수수 노동자, 이민자들의 역사가 시작돼요. 공식적인 이민자들의 역사가. 그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스티븐스가 들어오니까 가만 냅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티븐스를 처단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어쨌건 그 스티븐스예요. 그리고 경제 고문에는요, 메가타. 이 메가타가 파견됩니다. 메가타는 여러분들,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이 메가타는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경제 질서를 일본 경제 질서에 종속시키려는, 왜냐면 그래야 식민지를 내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메가타예요. 이렇게 외교 고문, 경제 고문, 이런 고문들을 파견해가지고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면서 식민지를 삼기로 한 그 토대, 이런 토대를 만들어낸 것. 이게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은 러일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러일 전쟁이 종료가 돼요. 누가 이겨요? 일본이 승리하면서 러일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아, 진짜 세계가 깜짝 놀랐죠. 예, 깜짝 놀랐죠. 일본이 이기면서. 이러니까 이제 이 땅 한반도에는요, 일본을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청나라는 이미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끝났고요.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도 끝났고요. 이제는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이 주변국의 동의를 얻고 본격적인 식민지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이 2차 한일 협약. 우리는 이 2차 한일 협약을 을사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1905년이거든요. 1905년 을사늑약을 그냥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는 얘기죠. 사실 을사늑약에서는 여러분들 대한제국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 도장이 없어요. 그냥 외교 관련 문서 도장 갖고 와가지고 그냥 빵 찍어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이때 그 작업을 했던 이토 히로부미,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때 이제 그 통감, 네, 이제 통감을 파견될 사람인데 그 인물이 바로 이제 이토 히로부미예요. 나중에 이제 안중근에 의해서 처단되는 어떤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이토 히로부미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대포 걸어놓고요. 아주 그냥 고종황제로 그냥 강압적인 어떤 그 협박 분위기 속에서 몰아붙여요. 도장 찍어 아니면 너 죽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때 그 동조했던 인물들이 바로 을사오적. 을사오적의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이완용. 그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수. 이 을사오적들이 결국은 이 외교권이 강탈되는 이 조약, 바로 이 을사늑약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우리의 주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들의 변이 뭔지 아세요? 뭐 외교권 하나 넘기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부산을 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 그 친일파, 이제 여기 친일파인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그 뭐 갑신정변 친일파들은요, 말 그대로 일본의 어떤 모델을 삼아서 그 일본식으로 가자라는 어떤 친일파였고, 여기서의 친일파는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죠. 그죠? 그저 외교권 하나 주는 거 나중에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 그 논리를 들이대면서 결국 을사늑약 체결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 정치가 시작됐고요. 2차 한일협약으로 통감 정치가 시작됩니다. 통감은 고문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 실질적 주도권을 주게 되는 것이죠. 내정 간섭을 아주 본격적으로 통치하고 감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문은 그냥 자문하는 정도인데 이제는 통치하고 감독한대요. 이러면서 일본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완벽히 빨려 들어갑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을사늑약 체결하면서 완전히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뭐야? 을사늑약? 나 이거 도장 안 찍었어. 예, 고종이 나 이거 도장 안 찍었어. 나 인정 안 해. 라고 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 네덜란드에서 열리고 있었던 헤이그, 그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요. 이거 부당하다. 을사늑약 부당하다. 그 헤이그 특사가 누구냐면 이상설, 이휘종, 이준, 이 세 사람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일본이 외교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외교 활동을 해? 라고 해서 뭐 사실은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하지만 언론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당함을, 이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을사늑약 체결된 것이 부당함을 알리려는
그런 홍보 역할들을 충분히 하죠. 어쩌면 일본은 이걸 빌미 삼아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너희들 분명히 을사늑약으로 외국권이 없는데 왜 외교 행위를 해? 너는 황제 자격 없어. 약속 안 지켰잖아. 라고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고종의 뒤를 이어서 누가 황제가 되었을까요? 그의 아들 순종. 이제 순종의 연호는 융희입니다. 융희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앉혀놓고 그 다음에 다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이거를 정미칠조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미칠조약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군대 해산이에요.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군대. 나중에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어떠한 저항도 없어야 되잖아요. 군대가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그 군대를 해산시키는 그 조항이 바로 이 정미칠조약, 한일 신협약에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바로 이 통감, 을사늑약을 통해서 통감 정치가 시작되고 있었잖아요. 이 통감이 이제 차관을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마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통감의 힘은 더욱더 강해진 거죠, 지금. 차관이 뭐예요? 장관 차관할 때 이 차관을 일본인으로 앉힐 수 있는, 뭔 소리야.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지금 일본인들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은 게 바로 한일 신협약. 아주 차곡차곡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의 외교권이 강탈되었고 정미 7조약을 통해서 군대가 해산되었고 그리고 차관 정치가 시행되면서 이제 어떠한 저항선도 다 공식적인 어떤 저항선 다 끊어놓은 그런 상태를 만들었고 결국 기후각서를 통해서 이제 사법권마저 강탈당하죠.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만 강탈당하고 결국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1910년이 경술년이거든요. 국치, 나라의 치욕적인 날이라고 하면서 결국 조선왕조 500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더 굴욕적인 건 이때 그 마지막 황제 순종이 1910년 8월 29일 그 마지막 교시를 발표하면서 동요하지 말라. 일본 천황의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행복해라.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굴욕적인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조선시대를 끝냈다는 사실. 참 비극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경술국치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금 지배층들은 참 황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굴종적인 순종적인 이 모습을 보였느냐?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재산을 내놓고 끝까지 이 경술국치로 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했던 의병운동도 있고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좀 키워보자라고 했던 그 애국개몽운동도 있고요. 나라 이렇게 기우는 건 이게 빚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라 빚을 한번 갚아보자라는 국채보상운동도 있었고요. 어떻게든 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와 국어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자라고 하는 민족문화수호 운동도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 어떤 운동들의 흐름, 저항의 모습, 그 모습을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이렇게 마냥 좋을 수만 없는 것 같아요. 국권 피탈기라서 우리의 지금 외교권도 강탈되었고, 그 다음에 또 군대도 해산됐고, 또 사법권도 강탈되고, 결국 우리 주권이 다 넘어가 버리는 경술국치까지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절망의 시기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시대를 거꾸로 되돌려 놓으려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는 결코 빈곤하지 않고 빈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저항의 모습들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항일 의병이 있고요, 애국개몽 운동이 있고요, 경제적 구국 운동이 있고요, 민족문화 수호 운동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바로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의병운동의 어떤 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병운동이 나오게 된 그 배경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병운동은 말 그대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전통 질서를 지켜내려는 그런 모습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병운동의 역사를 보려면 일단 우리는 위정척사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위정척사는 제가 앞에서 이미 강연을 했습니다. 호위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바른 것을 호위하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뭐를?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여기서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건 이제 성리학이겠죠. 그건 성리학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사악한 건 뭘까요? 그건 뭐 서양의 여러 어떤 기술, 학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정척사는 말 그대로 성리학적 질서를 다시 복원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위정척사 운동은요, 우리나라 그 개항과 개화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해요. 예를 들면, 흥선대원군 때 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보수 세력들, 그 위정척사파와 같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상수교 거부하는 모습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고 고종정부가 들어오면서 결국 개항 노선을 취합니다. 통상수교 거부가 아닌 통상수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개항한단 말이에요. 개항 반대하는 거예요. 여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위정척사, 보수 세력의 움직임이었으니까요. 개항한 다음에 이제 개화파에 의해서 통리기마문 중심으로 개화 정책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 개화 정책 반대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개화 정책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바로 당시 그 제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왔던 청나라 사신으로부터 가져왔던 조선 책략, 러시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책략, 그것 때문에 결국 일본의 시찰단을 보낼 때 암행어사, 조사 시찰단을 보낼 때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이 조선 책략, 이 연미하라라고 하는 어떤 이 내용에 대한 결렬한 저항, 그게 바로 영남 만인소, 영남 지역, 경상도 지역, 이쪽에 있는 유생들이 퇴계 이황, 영남아파라고 하잖아요. 퇴계 이황, 그 후손들, 그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상소를 올렸던 대표적인 어떤 저항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 수교를 맺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방으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렇게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 어떤 그 흐름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결국은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맞서 싸우는, 직접 전장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의병 항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의병 항쟁의 모습은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을미의병, 두 번째가 을사의병, 세 번째가 정미의병,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어렵지 않아요. 을미의병의 원인은 을미사변이야. 을사의병의 원인은 을사늑약이야. 정미의병의 원인은 정미칠조약이야.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을미사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반대가 바로 이 의병 항쟁이었구나 라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을미의병입니다. 자, 을미의병. 을미의병은 여러분들 단발령,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하는 을미사변, 그죠? 그 다음에 을미개혁 과정 속에서 나왔던 단발령. 이게 유생들에게 이 상투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부모님이 주신 신체를
훼손시킨다? 이건 불효예요. 조선시대 때 불효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상실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결국 양반 유생들이 그건 못한다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을미의병은 바로 이렇게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갑오 을미개혁 이후에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하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면서 그 앞에 있은 갑오 을미개혁 무효를 선언해요. 무효를 선언해요. 그러면서 고종이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무효시켰어. 이제 됐어. 너희들 이제 집으로 가. 고종이 이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결국은 양반 유생들이니까 받들고 있는 임금이 그런 명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결국 해산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을미의병에서 나오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또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 결정적인 사건이죠. 바로 을사늑약이에요. 을사늑약 여러분 배웠잖아요. 예. 통감정치 시작되었고요. 외교권이 강탈되었다. 이 또 히로부미가 고종을 막 압박하면서 협박하면서 그냥 강제로 체결했던 조약, 을사늑약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외교권 가져갔잖아요. 결국 이때 또 의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대표적인 의병이 이제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최익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죠. 왜?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만 정치하시고 고종이 친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고종 정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최익현. 근데 이 고종 정부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니까 개항은 불가합니다라고 도끼 들고 와서 싸우려고 했던 인물 최익현. 근데 그 최익현이 또 다시 등장한 거예요. 외교권 강탈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내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죠. 근데 이제 이 정부군하고 부딪히니까 내가 어찌 정부군과 싸울 수 있겠단 말인가. 같은 동족이 어찌 싸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해서 결국은 붙잡히고 일본 스시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정말 진정한 이 시대의 어떤 그 보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준 인물이 최익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을사의병에서 특이한 모습은요. 평민의병장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평민의병장. 예, 평민의병장. 신돌석. 아무리 이게 이름 딱 들어봐도 이게 양반 아니잖아. 그죠? 신돌석이야, 돌석이. 아, 이것도 양반들 밑에서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건 느낌 딱 오잖아요. 바로 그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등장한다는 사실.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을사의병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격동의 시대예요. 2년 뒤에 결국 이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해서 고종이 헤이그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걸 빌미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지 않습니까? 고종 강제 퇴위되고 군대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 군대가 해산될 때 저항이 있었죠. 당연히 저항이 있었죠. 그 돈 몇 푼 주고 너희들 해산. 군인의 수치죠, 그거는요. 군인들이 뭐 하는 건데요? 목숨 지키면서 나라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격렬히 저항하고요. 그 군인들의 일부는 의병으로 합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군인이 의병에 들어오면서 이 정미의병은요, 굉장히 막강한 전술과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의병 전쟁화, 전국 13도 창의군, 13도 창의군을 결성해가지고요,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할 정도로 결사항전을 벌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중에서 가장 격렬한 전쟁이 바로 이 정미의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미의병. 그리고 시험에도 여러분 제일 잘 나오는 게 정미의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을사의병이고 그 다음이 을미의병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이 정미의병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드라마 중에서 미스터 선샤인 보신 분, 그 미스터 선샤인이 바로 이 정미의병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드라마를 지금 구성하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싸우는 의병들 나오잖아요. 그게 정미의병들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의병들은 뭐예요?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겠다. 내 목숨을 내놓고 나라 지키겠다. 라고 싸웠던 의병들. 네, 이렇게 경술국치로 가는 과정 속에서 목숨 내놓고 싸웠던 항일 의병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저항의 모습으로 실력을 키우자.
실력 양성을 주장했던 또 다른 운동 노선이 있습니다. 그 운동 노선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국권 피탈 경술국치로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이제 항일 의병, 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을 살펴봤고요. 그렇게 이제 목숨을 내놓고 싸우셨던 어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교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뭐 일본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긴 하는데 지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 차이,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노선, 그 노선을 우리는 애국 계몽 운동 노선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애국 계몽 운동은요, 말 그대로 계몽이에요, 계몽. 예.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일깨워가지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처지가 됐는지, 이런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분야가 교육입니다. 당연히 교육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언론입니다. 언론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식산흥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산업,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경제 발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경제 발전. 그런 어떤 이 세 분야, 교육, 언론, 식산, 흥업,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힘을 키우자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 애국계몽 운동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실력을 키우자.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일제강점기로 오면 그대로 실력 양성 운동과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실력을 키우는 운동. 의병 운동이 지금 이제 싸우자는 운동이었다면 애국계몽 운동은 실력을 키우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 그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1번 보안회, 2번 헌정연구회, 3번 대한자강회, 4번 신민회,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안회. 이게 지금 전부 다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애국계몽 운동이 이제 시작되냐면 1904년 러일 전쟁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러일 전쟁 속에서 이제 일본의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지식인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면 우리 당하겠다. 우리 빨리 실력을 키우자. 라고 하면서 전개된 게 바로 이 애국계몽 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 보안회 활동이 뭐였냐면요. 보안회는요, 특히 이제 1904년 러일 전쟁 과정 속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차 그러니까 한일 의정서 내용이 뭐였어요? 한일 의정서가 그 국유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군사용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군사용지를 마음껏 써달라. 이게 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예속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떤 침탈,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 경제 침탈이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치? 땅에 관심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뭘 또 주장했냐면, 버려져 있는 황무지를 일본 측에서 개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요구했어요.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거를 이 보안회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지합니다. 네, 저지합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아내죠. 이건 그 앞에 있었던 여러분 독립협회,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막아냈지 않습니까? 역시 이 보안회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정연구회라고 있어요. 이 헌정연구회는 이 입헌 군주정을 좀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애국계몽 운동 노선이 그 앞에 있었던 그 개화파 노선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신정변 때도 왜 입헌 군주정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하잖아요. 또 갑오개혁에서도 왕권을 좀 약화시키면서 입헌 군주적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독립협회에서도 역시 입헌 군주제적인 어떤 그 모습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개항 이후의 개화파의 어떤 그 노선은 입헌 군주정이야. 왜냐면 왕이 있잖아, 지금. 왕과 황제가 있잖아. 이 왕과 황제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영모야, 영모. 이 시스템 속에서는.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이제 입헌 군주정 아니겠습니까? 영국하고 일본처럼. 그래서 이 헌정 연구에도 입헌 군주정, 고종 황제가 있으니까 고종 황제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런 노선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체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을사늑약 체결이 되었는데 고종 도장 안 찍었어요. 강제로 그냥 늑약이야 말 그대로 협박해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버린 거야. 을사오적 앞세워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그러니까 고종이 이건 아니야, 난 원치 않아 라고 세계 특사 보냈잖아요. 이준, 이상설, 이위종. 그러니까 너는 왜 외교권이 없는데 이런 외교 활동에 너 잘라, 아웃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 안 치고 정미 7조약 체결하지 않습니까? 군대 해산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과정에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는 과정에서 이 대한자강회, 헌정연구의 뒤를 잇고 있는 이 대한자강회가 격렬하게 저항해요. 고종 강제 퇴위에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결국은 이 대한자강회를 해산시켜버리죠. 예, 해산시켜버리죠. 자, 여러분 이 대한자강회, 네, 예, 고종 강제 퇴위 반대했던 대표적인 애국개몽 운동단체 대한자강회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국개몽 운동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되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가 바로 신민회. 신민회입니다. 여러분들 신민회, 새로운 신자, 백성민자에 이제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국가, 새로운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순종이 일본에 의해서 황제 자리에 올랐어. 자, 이러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일본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황제가 사라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개항 이후부터 쭉 왕과 황제를 중심에 놓고 정치 시스템을 펼쳤던 그 노선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왕과 황제가 없는 시스템, 새로운 국가, 새로운 민, 신민의 세상을 열겠다. 그러니까 입헌 군주정이 아니라 이제 공화정을 주장하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신민회예요. 공화정이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 지금 공화국이잖아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황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국민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시켜서 대통령이 그 국민의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는 모습들, 이게 공화국의 모습이에요.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면서 이제 더 이상 입헌 군주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황제가 없어. 이제는 새로운 국가, 신민, 새로운 시민의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공화정, 공화국을 이제 주장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비밀결사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구분하시는 게 뭐냐면, 예, 여기까지는 앞에서 지금 보여줬던 그 교육, 언론, 식사능업 있잖아요. 이 활동을 하는 거야, 지금. 이 활동을. 오산학교, 대성학교, 교육활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기회사 태극서관, 식산흥업이에요. 자기회사는 도자기 뭐 이런 거. 태극서관은 책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판매하는 곳. 이런 것들은 지금 식산흥업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언론도 있어요. 이 당시 그 신민회 활동을 했던 양기탁. 양기탁이 운영했던 대한매일신보라는 그 언론 활동인 그 신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교육, 언론, 식산흥업을 하는 애국개몽 운동 단체였어요. 그런데 이 신민회가 왜 중요하냐면 신민회는 이런 애국개몽 운동의 어떤 방법들, 오산학교, 대성학교, 자기회사, 태극서관, 대한매일신보 이런 활동 이외에도 뭘 했냐면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다른 애국개몽 운동 노선과 좀 다르죠. 독립군 기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싸우겠다는 거야. 항일 무장을 통해 싸우겠다는 거야. 항일 의병 노선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민회는 애국개몽 운동 노선과 바로 군사 행동을 준비하는 그 모습까지도 지금 같이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신민회 회원들이 나중에 만주로 넘어가서
무상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 신흥무관학교라는 우리나라 그 어떤 그 현대적인 어떤 군대의 모습의 시원을 여는 그런 학교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흥무관학교. 네, 바로 그렇게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했다라고 하는 요 차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민회는 진짜 시험이 잘 나와요. 특히 이 한말 신민회와 그다음에 여러분 구분하실 게 뭐냐면 신간회. 이름이 비슷해 지금. 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신민회는 지금 한말 1907년 그 이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간회는 여러분들 이 신민회가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애국개몽 운동단체라면 신간회는 애국개몽 운동단체 아니야. 신간회는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결성된 좌우 합작단체 민족유일당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예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한말 신민회,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신간회를 반드시 구분하시라. 어쨌건 비밀결사로 활동했던 이 신민회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결국 1910년이 경수국지잖아요. 그 다음에 1911년에 뭐 일제가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이런 비밀결사 조직을 다 때려 부수죠. 그게 바로 백오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뭐 총독 암살 미수 뭐 이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 신민회를 다 잡아들이는 거야. 예. 그게 바로 백오인 사건. 결국 이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해산이 된다. 하지만 그 신민회 회원들은 이미 일부가 만주로 넘어가서 바로 이 독립군 기지,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면서 신민회의 역사는 만주에서 계속 그 회원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이게 교육과 언론과 식산흥업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자라고 했던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애국개몽 운동 노선을 지향했던 단체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직접 싸우자, 의병, 실력을 키우자, 애국개몽 운동. 자, 이 노선 말고도요. 경제적으로 나라비 갚자라는 운동도 있어요. 근데 그 나라비 갚기까지의 경제 침탈의 과정은 어땠는지, 경술국치 가기까지 그 경제 침탈의 과정은 어땠는지 그 내용을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경술국치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의병투쟁이 있었고 애국개몽 운동 노선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어떤 노선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노선이건 목표는 하나지 않습니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그 모습. 그러면 저는 그 어떤 노선도 다 의미가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옳고 나쁘고를 택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국권 회복에 앞섰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경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열강의 경제 침탈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로 계속해서 경제 침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살피기 전에 어떤 경제적 침탈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지금 이게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다 배운 거를 복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876년도 강화도 조약으로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기억나요?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부속 조약을 보니까 역시 배웠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단 관세가 없었어요. 그죠? 관세가 없었어요. 관세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내에서 간의 수공업자들은 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관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좀 버틸 수 있고 좀 성장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전혀 확보를 못한 것이죠. 그죠? 관세가 없었고, 그 다음에 개항장 안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다만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개항장 밖을 벗어날 수 없다. 개항장 밖, 즉 내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지 무역이 불가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1876년도 강화도 조약의 띠야 띠. 예, 그 띠. 예, 그때 강화도 조약 체결되면서 어떤 모습들, 관세도 없었고, 그 다음에 내지 무역 밖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일본이 이제 뭘 주장했냐면, 뭘 요구했냐면, 최혜국 대우라는 걸 주장해요. 요 용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일본하고 조약 체결하잖아.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랑 조선이 조약을 체결할 때, 혹시 일본과 체결한 조약보다 좀 더 좋은 조항이 들어갔어. 그러면 자동으로 그에 준하는 혜택을 일본에게도 준다. 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동 업그레이드 조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금 쌀 10가마 주기로 조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근데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뭐야 미국은 쌀 20가마를 줘? 그럼 나는 10가마를 더 받을 수 있는 조항, 그 조항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조선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우린 다른 나라랑 조약 안 맺을 건데 너희들만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약은 필요 없어. 비교할 나라가 없는데 뭐 라고 해서 이때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 여기 바로 1876년도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그 그림이에요. 그림. 자, 그림인데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네. 1882년도 자,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6년이 지났어요. 여기 이제 1876년도 띠라면 1882년도. 이 188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네. 임오군란이 벌어집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신식군대 별기군이 만들어지면서 90군대 5군영을 2영으로 축소했고 차별이 심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임오군란이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결국 청해의 어떤 그 내정 간섭, 청해의 어떤 진압으로 실패로 돌아갔잖아. 제가 얘기했죠. 항상 영수증이 첨부가 된다고. 진압해줬으면 돈 내야지. 그 대가가 뭐였어요? 청나라한테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게 해줬고 결국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결과가 뭐예요? 내지무역. 네, 내지무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황춘천의 조선책략 그게 이제 2차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수교를 또 체결합니다. 이게 바로 조미소 통상조약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조미소 통상조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바로 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일본하고 76년도 체결할 때는 관세 조항 없었잖아. 그죠? 없었는데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관세 조항이 들어가. 이건 그래도 우리한테 좀 유리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82년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좀 구분하셔야 돼. 76년도와 대략 한 82년이야. 뭐 82년, 83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76년, 82년 사이에 보여지는 모습과 82년도 이후에 벌어지는 요 시기의 모습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관세가 있어, 없어? 있지, 있어. 82년 그 이후에는 관세가 있어, 없어? 여기 강화도 조약 관세가 없지. 근데 82년 이후에는 관세가 생긴다고요. 그때부터 관세가 들어오는 거야.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조미소 통상조약은 여러분들 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알겠지만 최혜국 대우도 있어요. 최혜국 대우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조항과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갔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이후에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관세 조항도 계속 들어갈 거고 최혜국 대우 조항도 계속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즉 최혜국 대우 조항이 없는 그 기점은 1876년도 강화도 조약 그리고 82년도 요 사이에만 이런 게 없는 거야. 관세도 없고 최혜국 대우도 없고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런데 82년도 이후부터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 76년도, 82년도 요 사이에 내지 무역이 안 됐잖아. 안 됐잖아, 그지? 이제 예를 들면 일본 상인들이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이 열렸는데 서울로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적,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적이 체결되는데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적의 결과 뭐야 그게? 내지 무역이 가능토록 했잖아. 그럼 이제 이후부터는 당연히 청나라만 가능하겠어? 이제 일본도 요구하겠지, 달라고. 그러면서 82년도 이후부터는 내지 무역도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제 침탈에서는 여러분들 76년도 띠 그리고 82년도 띠 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76년도 띠에서는 관세 없어요. 내지 무역 안 돼요. 최애국 대우 없어요. 82년도 띠 그 이후부터는 관세 있어요. 내지 무역 가능해요. 최애국 대우 있어요. 오케이? 그 구분점을 여러분들이 해 놓으시면 된다. 그러면서 쭉 가는 거예요. 이 조약이 이제 열렸고요. 조금씩 외국 물물들이 들어오는, 외국 물산들이 들어오는 통상수교가 계속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1차 한일 협약 아니겠습니까? 그죠? 1차 한일 협약. 그 앞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요 사이가 지금 러일 전쟁이 좀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조약을 통해 가지고 물자들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전쟁 수행 과정 속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땅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 한일의정서 기억나십니까? 한일의정서에서는 지금 군사용지 마음껏 쓰자고 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안을 기억나세요? 애국개몽운동에서? 보안에 뭐 했어요? 일제 황무지 기한권 요구 반대 했잖아요. 황무지 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정도 단계에서 이제는 직접 땅을 건드린단 말이야. 땅을. 그죠? 자, 그러다가 1차 한일협약이 통과하면서 이 고문들이 파견되는데 이 메가타, 재정고문 메가타가 오면서 이제부터는 아예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어. 이 경제 침탈이 첫 번째 단계는 통상수교야. 통상수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권 침탈이야. 이권 침탈. 우리나라의 뭐 철도 부설권 또는 금광 채굴권 뭐 이런 어떤 그 이권 침탈. 특히 이제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시기가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지금 고정이 갔잖아요. 대가 줘야죠. 공짜가 어딨어. 내가 얘기했잖아. 다 영수증 첨부 된다고요. 그죠? 그 아관파천에서 러시아에 뭔가를 줬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산림 체벌권, 뭐 이런 체벌권 이거 줬단 말이야. 체벌권 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다른 나라랑 최애국 대우 조항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야. 러시아한테 산림 채굴권 줬어? 그러면 일본에도 줘야 되고 영국도 줘야 되고 미국도 줘야 되는 거예요. 최애국 대우 조항을 다 맺었기 때문에. 82년도 이후부터는 최애국 대우 조항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엄청난 이권들이 막 빼앗기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뭐 독립협회가 나와가지고 뭐 저령도조차 요구 반대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 기점 속에서 이렇게 본격적인 토지 약탈로 가는 것이고, 그게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예 경제 시스템을 장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바로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화폐, 이 전환국에서 찍어내고 있는 이 백동화, 우리나라 화폐를 일본 은행, 제1은행권으로 바꿔내는 사업. 이거야말로 정말 일본 경제 시스템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메가테 화폐 정리 사업. 이 메가테 화폐 정리 사업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백동화 10,000원어치를 갖고 있어. 이게 우리나라 돈이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부터는 그거 못 쓴대. 제1은행권으로 바꾸래. 그래? 그럼 내가 10,000원을 가져갔어. 그럼 제1은행권 10,000원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바꿔줘. 내 백동화는 뭐 가짜라는 둥, 뭐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는 둥. 바꿔줬는데 난 10,000원 갖고 갔거든?
그랬더니 나한테 1,000원 주는 거야. 뭐야? 내 9,000원 어떻게 된 거야? 날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서 당시 우리나라 그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특히 상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겠죠. 굉장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이렇게 되면서 경제적 시스템을 일제 시스템에 종속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차관, 우리한테 빚을 지게 하는 것이죠. 차관 들어오면서 뭐 어떤 그 자신들이 그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경제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흐름을 보시면 돼요. 초창기에는 강화도 조약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냥 물건을 그냥 사고 파는 어떤 그 단계에서의 어떤 조약이었어. 그 다음에는 이권 달라는 거야. 산림체불권, 철도부설권 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땅 달라는 거야. 그 다음엔 경제 시스템 일본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경제 침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경술국지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항했을까? 그 저항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석. 자, 우리가 앞 시간에 그 경제 침탈 과정을 살펴봤어요. 아주 그 조직적으로 왔습니다. 물자 교환에서 다음은 이권 침탈에서 다음은 경제 시스템 장악에서 그 다음 이런 어떤 순서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 경솔국지까지 가고 있죠. 자, 그럼 그런 어떤 경제 침탈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을 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1876년띠, 82년띠 요 사이 요 달라지는 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일본으로서는 지금 앞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들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 조항이 지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지무역이 이 조총 상민승 장정한테 내지무역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럼 일본도 이제 요구하겠지 뭐. 그죠? 조일장이 일본도 요구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조일장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 앞에 기억나요, 여러분들? 그 이 쌀이 무제한으로 일본으로 나갈 수 있는 길, 그게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에 있어서 쌀의 무제한 수출이 가능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쌀값 폭등.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가지. 그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조일장정을 체결할 때 뭐 관세 조항 들어갔고 최국 대우 조항 들어갔고 이런 어떤 그 뭐 내지무역도 이제 가능해지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고치는 과정 속에서 반공령 조항이 하나 들어가요. 반공령 조항. 이 반공령은 뭐냐면 막을 빵자야. 곡물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방관이 이거 우리 지역에서 이 쌀이 너무 밖으로 많이 유출되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못 나가 이제부터 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뭔가 아무래도 좀 이제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우리가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잘했죠. 뭐 사실 뭐 관세 조항도 잘한 거고요. 예? 초창기 이런 게 없었는데 관세 조항도 잘한 거고요. 반공령도 잘한 거야. 잘한 건데 조건이 하나 있어. 반공령 조항을 내릴 때는요,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돼요. 우리 이제 한 달 뒤부터 이제 이 지역에서, 평안도 지역에서 쌀이 밖으로 유출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줘야 돼요. 통보했어. 실제로 그런 사례가 1880년대 후반 있었는데 이게 일제가 트집을 잡는 거예요. 한 달 전에 통보 안 했다. 우리는 통보 받은 지 한 달 전 아니다. 너희들 너무 늦게 통보했다. 이거 조일정정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자기들 손해봤으니까 손해된 거 그거 배상해라 라고 나올 정도로 좀 이제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공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이 쌀이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어떤 경제적 구국 운동의 한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시행 과정 속에서 어떤 일본의 어떤 그런 뭐 억지 논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좀 삐걱대긴 했지만 어쨌건 간에 반공령이라고 하는 그 법령 자체를 통해 가지고 쌀이 무제한적으로 일본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82년 이후에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적 구국 운동의 첫 번째 그 모습을 반공령으로 잡아요. 반공령으로. 자,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 두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상권과 이권. 상권과 이권 수호 운동이 되는 건데, 요때는 지금 이게 요 시점이 언제면 두 번째 이제 경제 구국 운동인데, 요 시점은 주로 독립협회 활동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협회 활동.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출범하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같이 동시에 움직였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권수호 운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상권을 좀 살리자. 외국 상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러면 외국 상인들이 왜 들어왔지? 언제 들어왔지?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뭐지? 기억나요? 임오군란 때 체결했던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그걸 통해서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 그랬잖아. 강화도 조약에서는 부산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 행위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 밖으로도 나와서 한양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의 내지 무역이 열리게 되면서 일본 상인들,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한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양에 있는 이 시전 상인들, 뭐야? 갑자기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좋은 물건만 팔면서 말이야,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가라 이거야. 우리 상권인데 왜 얘들이 갑자기 들어왔느냐? 그래서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 한국중앙총상회가 중심이 되는데 한국중앙총상회가 누구냐면 바로 이 시전 상인들. 종로에 있는 그 조선시대 때부터 왜 종로에 있는 그 상인들을 우리는 시전 상인이라 그래요.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국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대면서 움직였던 상인들. 그 상인들과 연결되어서 만든 조직이 한국중앙총상회예요. 손해보는 거잖아, 지금. 외국 상인들 들어오니까. 우리 이걸 지켜달라. 상권을 지켜달라. 라고 해서 이들을 물러나게 해달라. 라고 했던 상권수호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여러분, 이권수호 운동. 뭐냐면, 아관 파천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가 고종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뭔가를 받았겠지. 그러면 이 최혜국 대우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왜 러시아만 줘? 우리도 줘. 라고 해서 이때 이권이 엄청 넘어가요. 미국은 금광 달래요. 일본은 철도 부설권 달래요. 러시아는 산림 채굴권 달래요. 여러 나라들이 광산 채굴권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줄 수밖에 없잖아. 러시아한테 주면 자동 업그레이드 조항 최혜국 대우가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권이 엄청 침탈되니까 그 이권 침탈을 막겠다고 독립협회가 중심되어가지고 이권수호 운동 전개하는 거야. 이 이권수호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그게 바로 독립협회의 저령도조차 금지. 저령도조차 반대.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두 번째 경제적 구국 운동의 모습이었다. 한국중앙총상회가 중심이 되어서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했고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이제 일제가 이렇게 물건 교환해서 그 다음은 이렇게 그 이권 침탈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막아낸 거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였어요, 여러분? 땅 달라고 하잖아. 땅 달라고. 황무지 개간권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있었던 게 뭐였다? 세 번째 단계로 있었던 게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이 보안회. 보안회의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국채보상 운동이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국채보상 운동은 너무 중요해요. 자, 국채보상 운동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국가의 채무, 즉 빚이야, 빚. 나라 빚이야, 나라 빚. 나라 빚 갚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제가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 장착을 위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대한제국 정부에게 너희들 우리한테 돈 빌려. 그래서 그거 이거 만들어내. 라고 해가지고 빚을 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국권이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국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그 빚 갚자라는 운동을 전개하는 거야. 이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겁니다. 1907년에 주로 전개되는데요. 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대구예요. 대구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서상돈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대구에서 나라빚 갚기 운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IMF 때 우리 현대사 IMF 때 왜 그 금모기 운동 있잖아요. 그런 모금 운동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비녀도 팔고 막 진짜 심지어는 그 거린들도 자신의 그 적선받은 거 그거 낼 정도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운동이 바로 이 국채 보상 운동이다라는 거죠. 그 운동을 전국에 알렸던 그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 양기탁 그리고 영국인 베델, 이 베델이 활동했던 대한매일신보.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또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채보상운동은요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대구에서 출발했다. 대한매일신보가 확산 활동을 했다. 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국채보상운동과 비교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물산장려운동은 여러분들 1920년대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산장려운동은 뭐냐면 국산품 애용운동이야. 국산품 애용운동. 국채보상운동은 나라 빚 갚기 운동이야. 요 구분을 꼭 해주셔야 돼. 제가 앞에서 애국개몽운동할 때 신민회와 신간의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아. 이것도 역시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 구분해야 돼.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물산장려운동은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평양에서 출발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출발했다면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출발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1단계 방공령, 2단계 이권 상권 수호운동, 3단계 보안회, 4단계 국채보상운동 이런 경제적 구국운동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의병활동 맞고요. 애국개몽운동 맞고요. 경제구국운동 맞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민족문화수호운동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 어떻게든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국어를 지켜내려고 했던 민족문화수호운동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골든벨, 골든벨을 울려라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배울 부분은 진짜 이 골든벨 그 퀴즈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그런 단락이에요. 왜 우리 역사상 최초는 무엇? 이거 있잖아요. 그게 막 그냥 수두룩 쏟아집니다. 어떤 골든벨이 있을지 찾아가 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문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뭐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있어가지고 뭐 개항기, 개화기, 그 다음에 광무개혁 시기,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시기 이렇게 네 시기로 일단 한번 나눠봤어요. 나눠봤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개항기는 이제 1876년 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사실 개화기는 이제 사실 개항기와 개화기는 한 묶음이긴 한데 특히 1884년 무슨 일이 터졌죠? 갑신정변이잖아요. 이 갑신정변을 전후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근대적 문물이라든지 변화라든지 그런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임의로 한번 나눠봤고요.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게 다 개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광무개혁 시기. 그죠? 이거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직접 독립협회 없애고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했던 그 시기, 광무개혁 시기. 그 다음에 이제 1904년 요거는 뭐냐면 러일전쟁. 러일전쟁을 전후해서 이제 우리는 급속하게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애국개몽운동 시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신문부터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사실 복습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물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한성순보. 한성은 뭐 여러분들 서울이잖아요. 그죠? 순보. 순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자는 열흘마다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란 얘기예요. 순보는. 주보는 일주일마다 나오는 신문. 일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있잖아요. 일보는 매일 나오는 신문. 네, 그래서 한성순보 이게 최초의 신문인데요. 열흘마다 나오는 신문이구나. 이렇게 발행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한성순보를 처음으로 발행했던 곳은요. 바로 방문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항 이후에 통리기모함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의 많은 사절단, 조사시찰단,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 많이 보냈잖아요. 보내고 갔다 와서 그들이 이거 필요합니다. 근대적 시설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많이 세워져요. 영선사 갔다 와서 무기 만드는 창고, 기기창. 갔다 와서 방문국, 이건 이제 방문을 인쇄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이 전환국, 이건 화폐 만드는 곳이에요. 그 다음이 우정총국, 우편 업무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개항 직후 통리기모함은 그 이유를 거치면서 지금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문이었고요. 방문국에서 인쇄했고요. 당연히 그때는 아직까지는 순한문 신문이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그 신문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한성순보.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런 어떤 개화 정책을 알리는데 사실 이게 급진개화파가 좀 이렇게 주로 밀고 있었던 그런 신문인데 급진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란 말이야. 이러니까 이 신문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발행이 됩니다. 어차피 근대적인 어떤 그 알림, 우리가 근대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알릴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문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한성주보. 이제 일주일마다 나오겠네요. 자, 이런 모습으로 나오다가 자, 이제 여러분들 광무개혁 시기 오면요. 우리는 이제 독립협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드는 독립협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서재필. 그죠? 자, 독립신문. 그러니까 대한제국과 독립신문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있는데 독립신문은 한글신문과 영문신문. 기본적으로 서재필이 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영어 잘합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 외국인들한테도 우리의 소식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영문까지 한글과 영문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한글신문. 그 한글신문은 독립신문으로 그 기원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신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최초의 민간에서 만든 신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독립신문, 그래서 이 독립신문 만든 사람들이 또 독립협회를 만들었고 독립협회가 또 독립문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이 있는데 잘 보세요. 앞에 글자를 따라가 봅시다. 황제야, 황제. 아, 느낌이 오네, 황제. 이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은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신문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대한제국이 되면서 황제의 달을 선포했으니까 그때 이제 황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겠죠. 그래서 황성신문, 제국신문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국신문은요, 좀 쉬워요. 그래서 순한글이고 주로 서민들이 보는 그런 신문이었고요. 황성신문은 좀 어려워요. 이건 주로 당시 지식인들, 유학자들이 보는 그런 신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한문 혼용체였어요. 황성신문은요. 그래서 이런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이 바로 특히 이 광무개혁 시기에 아주 유명한 그런 신문인데 특히 이 황성신문은요.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외교권이 강탈되었고 통감 정치가 시작되었고 그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시기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 을사오적들에게 이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하면서 이게 일가를 했던 아주 그냥 이 사설이 정말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 사설이 바로 실리는데 그게 바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라는 그 사설이 바로 이 황성신문에 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장지연의 시 일야 방송되고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라고 하는 사설이 이 황성신문에 실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광무개혁식의 대표적인 신문들을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을 전후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문이 있습니다. 이 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신문이죠. 바로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는요, 당시 신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본을 비판하는 논조를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대한매일신보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외국인 베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외법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도.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양기탁과 함께 어떤 우리의 어떤 의병 활동이라든지 또 이제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알렸던 그런 대표적인 신문.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을사늑약에 분노해서 장전의 시 일야 방성대오를 실었던 신문은 황성신문. 국채보상운동, 나라비 깎기운동,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전국에 알리는데 앞장섰던 신문은 대한매일신보. 베델이라는 외국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신문 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 시설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통미기마음은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서 문물 배워왔더니 화폐를 좀 찍어낼 필요가 있겠다. 그곳이 바로 전환국이다라고 설명드렸고, 기기창, 영선사로 갔던 사신들이 돌아와서 만든 무기창고 기기창. 그 다음이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총국. 이 우정총국의 커팅식, 개소식을 계기로 해서 빵 터진 사건, 그게 바로 1884년 갑신정변이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갑신정변 때 굉장히 민씨 세력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씨 세력들을 고쳐요. 누가? 알렌이라고 하는 서양 의사죠. 의술을 가지고 고칩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민씨 세력의 그 중심에 있었던 명성황후가 고맙잖아요. 넌 뭘 원하니? What do you want? I want to build a hospital. 콩글리시. 네. 그래서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갑신정변 직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이 들어서게 되죠. 광해원이 나중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82년 이모군란, 그 다음에 2년 뒤에 갑신정변. 와우, 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소식들을 빨리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신전보가 또 이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이 조명, 바로 에디슨 전등이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점등된 시기, 이때도 바로 이 개화기 시기였습니다. 개화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갑오을미개혁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뭐 기기창, 전환국, 우정총국, 광해원, 전신전보, 전등, 이게 이제 주로 이제 80년대에 주로 이게 설치가 되는데 돈이 들 거 아니에요. 다 돈입니다, 이거. 그죠? 국민 세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쌀값은 올라가고 있고 세금은 많이 들고 못 살겠다. 결국 반봉건 정서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은 동학농민운동으로 90년대 넘어가는 이런 또 경제적인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광무개혁 시기로 옵니다. 광무개혁 시기. 자, 이때는요, 대한제국, 뭔가 좀 그래도 황제 중심의 개혁을 볼 수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드디어 전차라는 게 개통됩니다. 전차. 여러분, 전차 재밌어요. 거기 보면 양반들이 주로 타는 칸이 있고, 상과들이 타는 칸이 따로 있었죠. 아무래도 여러분 1894년 군국기무처에 의해서 신문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지만, 그건 법적으로 폐지된 거고,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어디 상것이 양반과 같은 칸에 이걸 탑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 개통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그 KTX 지금 우리 타고 있잖아요. 그 철도의 원조, 경인선. 이때 이 대한제국 시기에 또 이 경인선이 최초로 개통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경인선이 개통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경부선과 경의선이 개통이 돼요.
근데 경부선과 경의선을 개통시킨 이유는 뭐였냐면 그거는 좀 더 뒤로 가서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일본이 놓은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경인선도 일본이 놓긴 했지만 어쨌건 간에 이 경인선이 놓여질 때는 러일 전쟁이 터지는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경부선과 경의선은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전화. 너무 사람들이 놀랬대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 목소리 들리니까 뭐야? 내 목소리 글로 간 거야? 그래서 이거 그래? 라고 해가지고 그 전화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화선에다가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것도 올려놨대요. 그럼 이제 이게 가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목소리만 가는 건데 가지 않죠. 어쨌건 그런 어떤 근대적인 어떤 시설들이 이때 들어오고 있음을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러일 전쟁 1904년 그 이후에 요 시기에 보여지는 것 꼭 기억할 게 바로 이 경부선과 경의선이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개통되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신문과 여러 시설들, 개항 이후에 들여온 신문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개항기 이전까지 전 근대적 교육을 담당했던 최고 학교는 성균관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때 태학, 그 다음에 신문왕 때는 국학, 그리고 발해에서는 주자감, 고려에서는 국자감, 조선에서는 성균관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다 모두 전 근대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의 학교들이었는데, 자, 이제 개항 이후에 최초의 근대적 학교가 등장을 해야 하니 그 학교가 무엇이다? 바로 먼저 사립부터 출발해요. 바로 원산학사. 원산학사에서 바로 이 학교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왜 원산일까요? 생각해봐. 왜 최초의 사립학교가 원산에서 출발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개항장이잖아. 부산, 원산, 인천, 개항장이잖아. 신문물이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대적인 문물을 통해서 근대교육 필요하다. 느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원산학사가 사립학교로서는 최초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몇 년 뒤에 이제 만들어져요. 어쨌거나 최초의 그 근대적 학교로는 원산학사고요. 근데 국가가 세운 학교가 있는데 동문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문학. 이건 사실은 이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인데, 사실은 이제 전 과목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근대적인 어떤 학교의 모습들은 아니고요. 그냥 외국어를 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80년대 변화가 와요. 특히 82년도 조미소 통상조약, 그 다음에 이후에 또 프랑스와도 또 수교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죠. 예전에는 사실은 뭐 프랑스 신부가 들어와서 이제 포교하다가 죽었던 사건도 있잖아요. 병인박해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러면서 80년대 후반에는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굉장히, 교육과 그 다음에 의술, 그 다음이 먹는 거 나눠주는 거. 옛날에 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주말만 되면은 절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이유는 가면 먹을 걸 줘요. 그래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군인들 그래도 저희 때보다는 월급을 좀 받아서 요즘은 PX 가서 또 맛있는 것도 잘 사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됐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종교시설로 가면 먹을 거 줍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진짜 정말 중요한 그런 기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등장을 해요.
물론 사립학교죠. 그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배제학당. 지금도 여러분들 배제학교 있잖아요. 배제 중고등학교, 배제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우, 오래된 역사죠. 그리고 이화학당, 이화여고, 네, 이화대학교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전부 다 이렇게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국가가 세운 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문학의 뒤를 이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국가가 세운 학교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유경공원이라는 거예요. 자, 육성한다는 거예요.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 국가가 세운 공공기관. 국가가 세운 학교라는 뜻입니다.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세운 학교. 그래서 유경공원. 여기 화려했습니다. 이거 진짜 귀족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국민세금 빵빵하게 집어넣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죠. 왜냐면 빨리 이 근대 문물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뭘까? 외국인과 1대1 수업이겠지, 원어민 수업이겠지? 그래서 원어민,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셔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국에서 왔던 헐버트. 어떻게 이런 분을 모셔온 거야. 대박. 헐버트는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선생님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이제 전 세계 지리를 알아야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지리서를 또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헐버트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 헤이그 특사 있지 않습니까? 그 헤이그 특사 파견하는 데서 또 함께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정말 헐버트는 진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경공원과 인연을 맺고 활동을 했던 모습들. 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 1895년 기억나?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은 주로 지방 행정과 관련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재판관, 재판소를 설치해가지고 지방 사도의 어떤 그 사법권 이거를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지방을 8도에서 23부로 바꾸기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사회적인 변화, 바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다. 근대적 학제를 할 수 있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다. 이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서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 시스템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근대적 학제가 이 교육 입국 조서에 의해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대적 학제였던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학교도 만들어지고, 또 중학교, 나중에 중학교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외국어 학교도 만들어지고, 사범학교도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니까 사범학교도 만들어지고, 이 교육 입국 조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근대적인 어떤 그 교육, 어떤 그 모습의 틀을 이때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904년 러일 전쟁 기점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때는 제가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 쪽으로 기운다고요. 기울게 되면서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지. 야, 이거 우리다가 이러다 진짜 이거 우리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나라 위기니까. 우리 민족은 강하다. 그리고 우리의 한글, 우리의 훈민정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 우리의 국어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 위기니까. 지금 일본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민족 지도자들이 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학교들이 많이 세워져요. 개항하고 나서 외국과 수교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 의한 학교가 세워졌잖아. 개화기에는. 그지? 근데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는 위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어떤 정신, 우리의 어떤 정체성, 이거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민족 지도자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희들. 나라 망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 있냐면 오산학교. 그 다음이 대성학교, 안창호. 이 대성학교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어.
애국계몽 운동 과정에서 이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는 바로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학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산학교가 이제 이상설이 아니라 이상설은 이 서전서숙입니다. 서전서숙. 예, 서전서숙입니다. 자, 이 바깥 저쪽 북한도 쪽, 네, 그쪽으로 넘어가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이 세워져요. 예, 서전서숙의 이제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명동학교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이상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책 요즘도 뭐 수학의 정석 그런 책이 있나? 근데 우리나라 그 진짜 근대 수학의 출발을 연 인물이 이상설입니다. 이상설. 네, 그 이상설에 의해서 그 수학의 어떤 그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대적인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서전서숙, 이상설에 의해 세워졌으니까 서전서숙이 있고 그다음에 명동학교가 있다. 명동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그 학교가 운영되는 데 따라서 그 인재들은 완전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 명동학교 출신들, 이 명동학교는 말 그대로 명자가 밝힐 명자야. 동력 동자야. 그러니까 지금 식민지로 기울고 있는 이 조선을 밝히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출신들이요. 일제 가만 냅두겠습니까? 탄압하죠. 오래 못 가요. 졸업생도 한 1000여 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적은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획을 긋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 1920년대 전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영화 아리랑 감독 나운규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윤동주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정말 그 윤동주 씨의 미학은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그 부끄러움 앞에서 당당하게 살고픈 한 청년의 고뇌를 시에 담고 있잖아요. 명동학교 출신이요. 왜?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최초의 근대식 학교 유경공원 여기 1회 입학생 그리고 바로 졸업해서 미국에 가서 승승장구를 달렸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경공원은 어떤 그 성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공부의 내용들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어떤 그런 도구적인 어떤 수단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교육 목표, 교육 철학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유경공원은 이완용을 만들었고 명동학교는 윤동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철학과 어떤 교육 목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재들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떤 교육 철학이 있을지 한번 이 유경공원과 명동학교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도전 골든벨 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병원은 어디? 어우야, 방금 했잖아. 광해원. 오케이? 자, 어떤 그 최초가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최초의 여행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 역사, 종교를 볼 때는 특히 이 부분은요, 그냥 일사늑약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애국계몽 운동 시기와 이제 맞물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러일 전쟁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위기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저작물이나 활동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먼저 국어입니다. 국어에서는요, 이때부터 이제 신소설이 나옵니다. 은세계, 또 금수회의록. 이 금수회의록은 이 수가 뭐냐면 짐승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이 회의 과정에서 제국주의 세력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일본도 포함되겠죠. 결국 이 금수회의록은 금서가 돼요. 읽을 수 없는 책.
읽으면 안 되는 책, 이런 어떤 그 책으로 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 은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원각사라는 곳에서 무대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국어에서는요, 신소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체시, 새로운 형식의 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사실 뭐 시조 형태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시의 형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추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우르릉 꽝꽝꽝. 이전까지 우리 시조에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힘참, 그런 뭐 엄청난 이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달려 있습니다. 뭔가 어떤 당대 청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제 중요해. 지금 이 국난 시대야, 국난 시대. 이 국난 시대에 영웅이 필요해.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위인전들, 뭐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나라를 지켰던 그 영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인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흥망사, 각국의 흥망사,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썼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채호의 특히 이 독사신론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당시 이 민족주의 사학,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함, 우리 민족의 강인함,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걸 민족주의 사학이라 그래요. 그런 어떤 그 출발점이 되었던 글이 바로 이 독사신론이다라는 거. 어쩌면 이 신채호는요, 바로 이런 어떤 그 역사적 저서를 통해 가지고 기울어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역사학자. 그래서 신채호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중에 신채호는 일제강점기 들어가면요, 이제는 뭐 엄청난 투사가 되죠. 그래서 의열투쟁을 주도했던 의열단의 어떤 행동 방침,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그 글도 주기도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던, 단순히 공부만 했던 게 아니라 실천했던, 움직였던 그런 역사학자가 바로 신채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 자,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동학, 아시죠? 동학농민운동. 그 동학이 이름을 바꿔요.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고, 그 기관지가 이제 만세보입니다. 신문이에요, 신문. 만세보를 또 발행하면서 또 알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때 이게 나라가 어려운 거야. 항상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남는 건 역사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든 거. 우리의 중심 출발. 반만년 역사의 출발. 단군이잖아요. 그 단군을 믿는 대종교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나철에 의해서 대종교가 창시되는 그런 모습들.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또 단군이 소환이 될 겁니다. 늘 그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에서는 여러분들 박은식, 이제 유교도 바뀌어야 된다. 이게 옛날식 유교로는 못 버틴다. 라고 유교 부신을 썼던 박은식. 하여튼 이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국어, 역사, 종교 모두 다 새로운 어떤 흐름, 그리고 기울어져 가고 있는 어떤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네요. 자, 일제강점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